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하락 흐름이 보다 강했습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12월 금리 인하 25bp 인하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계 심리가 올라오는 것은 기술주가 과연 내년에도 시장의 주도주로서 자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도 일부에서는 자리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동안 M7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한 강세 의견을 유지했던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덴이 M7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그 밖의 섹터로 눈을 돌릴 때가 됐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여러 가지 혼재된 의견 속에서도 2026년에 S&P 500 지수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IB들의 전망은 우세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의 길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저희와 함께 모색해 보시죠. 네, 야데니는 M7 빅테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도 골고루 보자라는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간밤의 뉴욕 시장 흐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3대 지수는 오늘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시장을 크게 움직일 만한 어떤 뚜렷한 재료나 요소가 부재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자리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것이 대부분 경제 외신들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5% 가까이 낙폭을 벌렸고요. S&P 500 지수는 0.35% 하락하면서 6,850포인트 선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날까지 나흘 연속의 상승이었는데 오늘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상하죠. 사실 이번 주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매우 높은 상황인데 10년물 금리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후반에 3%대 후반 정도를 가리키다가 꾸준히 조금씩 계속 올라와서 지금도 4.16%대까지 이 상승의 폭을 좀 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의 강세에 부담을 가했다라는 진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 내릴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라는 부분이지요. 특히 새해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연준이 과연 통화 완화 기조를 계속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고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줄어들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FOMC 결과 발표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1일이죠. 목요일 새벽 4시에 결과가 전해지게 되고요. 이때 경제 전망 요약도 함께 발표, 그리고 4시 30분부터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 페퍼스톤에서는 연준이 3가지 분류를 나뉘게 될 것이다라고 내부 분열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팀은 당연히 25bp 인하를 주장하는 이 팀원들, 그런가 하면 50bp 이상의 B컷을 주장하는 미란 위원 같은 사람, 반대편에는 최소 3명 이상이 동결을 주장하는 인원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내부 분열이 어떻게 나뉘게 될지 이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가격을 계속 주시해 봐야 될 텐데,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사이에 반등세를 살짝 보이더니 오늘장에서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 이상 낙폭을 벌리면서 9만 달러 선을 밑도는 순간이 있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표정은 어땠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엔비디아의 표정이 좋았죠. 미국 상무부에 따라서 전해진 소식인데, 엔비디아의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조만간 허용할 것이다. 아직은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곧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으로의 수출이 재개될지 모른다라는 기대감 속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장중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2% 이상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7%의 플러스권입니다. 그 밖에도 브로드컴의 주가가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8%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죠. 호재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자체 AI 커스텀 칩을 만들겠다고 밝힌 거죠. 그동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벨 테크놀로지와 협력 관계였습니다. 마벨로부터 이 AI 커스텀 칩을 대량으로 주문을 했었고, 마벨의 제일 큰 고객 가운데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지금 MS 향 매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마벨 입장에서는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마벨의 주가는 9%가량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알파벳 이슈도 점검해 보시죠. 이 구글이 내년도에 AI 기반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한다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간밤 게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워비파커 그리고 젠틀몬스터 등이 초기에 하드웨어 파트너사들로 참여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AI 그리고 AR 글래스 시장의 경쟁도 더더욱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메타는 최근에 레이벤 브랜드와 함께 저가형 글래스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스냅과 애플 역시도 글래스 출시를 앞두고 있죠. 과연 어디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알파벳의 주가는 2%대 크게 밀려나가는 움직임이었고, 메타와 아마존, 애플 등도 함께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앞서 혜은 앵커가 말씀드렸던 이 야데니 리서치의 M7에서의 약간의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커멘트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3.4%의 급락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비중 확대 등급을 매기던 여러분께서 아주 익숙하실 만한 이름이죠.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 다른 부서로 이 사람이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커버리지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이제는 앤드류 퍼코코로 바뀌게 됐고요. 이 사람이 테슬라에 대해서 보유 등급을 매긴 겁니다. 테슬라의 미래 AI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고, 그런데 그 높은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매기게 됐다.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의 410달러에서 425달러로 소폭 높여 잡았고요. 여전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에는 하락 여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그 밖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토드 콤스가 JP 모건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입니다. 2010년 버크셔에 합류했을 때 당시부터 굉장히 눈에 띄는 인물이었고요. 그러면서 잠재적으로 워렌 버핏의 후계자로도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로 이제 버핏 회장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JP 모건으로 이직, 그리고 내년부터는 후계자인 에이블 부회장이 버크셔를 이끌게 됩니다. 오늘 주가는 1.4%의 마이너스였네요. 그 밖에 이슈 특징주들, S&P 500 신규 편입 종목들 확정이 됐죠. 어제 이 시간 혜은 앵커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카바나의 주가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2일로 신규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카바나라고 하는 종목, 미국 안에서 중고차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명한 유리창의 고층 빌딩, 그 안에 마치 어떤 인형들을 전시해 놓은 것처럼 멋진 스포츠카라든지 여러 가지 중고차들을 디스플레이해 놓는 그 상징적인 건물이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바나가 팬데믹 이후에 한 2022년쯤부터 정체기를 3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강력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125%가량 급등을 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S&P 500의 편입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은 카바나 입장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턴어라운드를 의미한다라는 시장의 진단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강세가 연출될 수 있다 보니까 오늘 그 기대감을 안아가며 10% 이상의 급등, 주가는 450달러대 근접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이슈입니다. 이제 어제 넷플릭스 측
넷플릭스와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추가된 소식,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적대적 인수 제안을 다시금 보내온 겁니다. CNBC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총 1,084억 달러, 약 159억 원 규모의 전액 현금 매입 제안을 직접 제시했고요. 이게 앞서서 파라마운트가 제시했던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미 워너브라더스는 그 같은 거래 조건을 거절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제시한 것보다 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과연 워너브라더스가 결정을 뒤집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넷플릭스랑 최종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를 번복하게 된다면 넷플릭스 측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어제에 이어서 급락세를 이어갔고요. 반대로 워너브로 그리고 파라마운트의 주가는 급등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루멘텀 홀딩스 이슈도 보시죠. 최근 시장에서는 이 종목 구글 TPO의 밸류체인 종목으로서 주목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주가의 급등세도 굉장히 폭발적이었는데요. 오늘은 영국 반도체 기업인 IQE와 전략적 협력을 연장한다는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이 고속 광통신, 특히 광 연결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협력 확대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 소식에 따라서 루멘텀의 주가는 3.4%가량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플루언트입니다. IBM이 컨플루언트를 11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컨플루언트는 데이터 스트리밍 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복잡한 AI 모델의 학습과 운영에 아주 필수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BM이 제시한 인수가 직전 종가 대비 약 34%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고요. 이에 따라서 간밤 주가는 30% 가까이 폭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바이오텍 기업입니다.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 아직 임상 1상 중간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투약할 때 가장 큰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근손실이잖아요. 그런데 주사 비만 치료제를 맞음으로써 근손실은 막고 그러고 살은 뺄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될지도 몰라 보입니다.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 긍정적인 임상 결과 전해지면서 오늘장 주가 147%대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코어 위브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 우려감을 받아갔습니다. 주가는 2.43%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코어위브의 전환사채 소식이 시장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뉴스들도 일부 들려왔습니다. 2026년의 시장을 전망하는 목소리들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프닝을 하면서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의 입장 선회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에 8,100포인트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오펜하이머의 새로운 전망치도 등장했습니다. S&P 500이 그리고 3대 지수가 간밤에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긴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IB들의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체크해 볼 만한 주요 뉴스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구글이 계속해서 AI의 확산을 위해서 전력 확보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넥스트에라와 추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 간밤에 넥스트에라 관련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거든요.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 룰이라는 그러니까 각 주별로, 연방별로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는 AI 관련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종목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가늠을 해보죠.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엔비디아의 H200 칩이 드디어 중국 수출길 열릴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종목들까지 한 번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 먼저 살펴보시죠.
자,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AI 확산을 위해서 원전만을 밀 수는 없을 것이다. 건설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소형 모듈 원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허가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양광과 풍력, ESS의 조합으로 채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가장 빠르고 단가가 낮은 신규 발전 옵션이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와 ESS의 조합이다라고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풍력과 태양광을 함께 영위하고 있고 그 밖에도 원전이라던가 다양한 전력 관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넥스트에라 전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구글과 넥스트에라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고요. 넥스트에라는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전사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을 꾀하겠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메타 역시도 2.5 기가와트 규모의 청정에너지 계약을 넥스트에라와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간밤에 들려왔는데요. 구글과 메타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 두 곳과 동시에 청정에너지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구글과 넥스트에라의 이 협력 상용 제품도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내년에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출시된다라는 게 과연 어떤 제품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10월에 아이오와 원전 재가동을 이미 협력한 바가 있는 구글과 넥스트에라인데 여기에다가 오클라호마 전력망 600메가와트 규모의 청정에너지 플러스로 이제 총 3.5 기가와트 규모의 청정에너지 계약을 추가로 맺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넥스트에라는 엑손모빌과도 간밤에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조금 더 많이 건설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거든요. 넥스트에라의 모멘텀이 확실히 여러 가지로 격포제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더불어서 시메트리 에너지 솔루션스라는 천연가스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서 태양광, 풍력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쪽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함께 자극받아 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 전해드렸던 태양광과 풍력 관련한 기업들의 그래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죠. 퍼스트솔라와 엔페이즈 에너지가 태양광 쪽에선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풍력 쪽에서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넥스트에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계약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ESS 쪽을 보신다면 신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 쪽과 함께 결합해서 앞으로 미래 전력의 저장 공간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가지 종목은 ESS 테크와 이오스 에너지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오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성에 다소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협력 기업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상장 기업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넥스트에라 앞서서 살펴봤던 재생에너지와 원전, 다양한 전력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SMR 쪽으로는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와 협력 중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 파워는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아마존은 엔터지라는 이 천연가스 기업인데요.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포함해서 듀크 에너지, 탈렌 에너지와도 함께 협력을 맺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테슬라의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요. 메가팩 ESS를 활용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전력 조달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정용이라던가 기업용으로도 셀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PG&E와 그리드 안정화, 그리고 에너지 최적화 관련한 협력 솔루션을 함께 파트너십으로서 이루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CNN 기사인데요. 주별로 AI 규제 패치워크를 연방의 단일 규칙으로 통합하고 완화할 것이다. 더불어서 케빈 해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쏟아낼 것이다 라는 뉴스를 함께 전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I 개발과 배포의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건설과 R&D를 가속화하고 결국에 중국을 견제하고 어떻게 미국의 AI 리더십을 확고하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의 방향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 내에서도 좀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요. 이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 들이칠 수 있는 반발들을 어떻게 잘 쳐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앞으로의 변수가 되겠죠. 자, 이와 함께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은 블룸버그 통신의 다음 기사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 허가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놓았죠.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A100, H100, 이 호퍼 시리즈 전반적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H20 칩이 수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5년 들어서는 H200이 과연 중국 수출길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로비 효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 회복세 플러스 알파로 가이던스에 더해질 수 있다는 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파운드리를 가동하고, 물론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가열차게 하고 있거든요. H200 칩의 실수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AMD는 엔비디아와 함께 유사한 규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사 이익도 함께 누릴 수 있겠고요.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이번 주 실적 나온다라는 점 체리냉커가 또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엔비디아 생태계 내에서 네트워킹 칩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함께 주목해 볼 만합니다. AI1 룰과 엔비디아 중국 수출 재개 효과가 과연 기술주엔 어떤 효과를 미칠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다만 지금 상원 내에서 이 엔비디아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좀 노이즈가 생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이슈를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